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치솟은 먹거리 물가에 출범 엿새째인 새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특히 지난 6개월간 국정 공백이 이어지는 사이 식품업체들이 원재료값 상승 때문이라며 이례적으로 제품 가격을 줄줄이 올렸지만 지난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죠. 그럼 새 정부의 의지 확인에 앞서 먼저 시장 상황부터 보시죠. 박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님이 직접 조리하는 무인 라면 가게입니다. 라면 한 그릇에 3,500원, 주변 분식집보다 저렴합니다. 계란 하나 500원, 치즈 하나 500원 해서 1,000원이면은 4,500원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가격에 찾을 만한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런데 라면값도 올랐고 곁들이는 재료값도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조금 더 떨어지는 감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도 점점 커져가지고 예, 재료값도 계속 비싸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대형마트입니다. 이 수많은 상품 중에 값이 안 오른 걸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물가가 크게 오른 시점은 12.3 계엄 사태 이후입니다. 지난달 라면을 포함한 가공식품 74개 품목 가운데 비상계엄 이전인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가격이 오른 제품이 53개에 이릅니다. 초콜릿은 가격이 10% 이상 뛰었고 커피는 8%, 빵은 6%, 라면은 4%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한두 가지만 오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오르고 체감이 너무 좀 많이 힘들어요. 식품업계는 그간 원재료값 상승에도 가격 인상을 미뤄왔다면서 결국 국정 공백기에 무더기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달걀과 돼지고기 같은 축산식품 가격의 상승세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달걀의 평균 소매 가격은 4년여 만에 처음 7,000원을 넘어섰고 돼지고기 가격 역시 평년보다 9% 가까이 높습니다. 자녀는 많이 먹이려고 노력하고 저희는 이제 조금 먹으려고 하죠. 버섯 같은 거 같이 구워서 많이 먹고 고기 대신. 먹거리 물가의 인상은 소득이 줄어든 것처럼 소비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는 거죠. 2022년부터 계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겪는 그 고통은 굉장히 크다. 민생 회복을 선언한 새 정부의 물가 관리가 첫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임 엿새째인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주문한 건 물가 안정 대책입니다. 비상경제점검회의 시작 직후 라면값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는 실무자들 설명을 가능한 직접 들을 테니 다음 회의부턴 과장급들과 함께 들어오라고 장 차관들을 압박한 건데요. 또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소상공인 등을 우선 지원하는 신속한 추경 예산 편성도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시작하자마자 라면 값을 언급했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취임 엿새 만에 민생경제를 챙기는 회의를 벌써 두 번째 직접 주재하면서 서민 물가의 상징적인 상품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라면값을 챙기라는 원론적인 주문에 그친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과장들도 회의에 가능하면 함께 들어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실무자 설명을 직접 듣겠다면서 대통령실 참모들과 각 부처 장차관들을 압박했습니다. 회의의 방점은 두 가지. 서민 물가 안정과 신속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당시 1차 추가 편성 예산에 이어 올해 2차 추경 편성도 지시하면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편성하고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취임 이후 연일 실적과 성과를 강조하며 공직 기강을 잡아온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책임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 5,200만 명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그만큼 영향이 큰 거죠.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이 2차 추경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은
추경 여력과 규모, 방식에 대해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 회의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식시장 분위기는 벌써 상당히 달라져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는 건 주목해 볼 만한데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 등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가 또다시 연고점을 돌파했습니다. 하루 만에 43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2,850대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 2,860선까지 넘어서며 약 11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장중 한때 6만 전자 고지를 넘었고 현대차 등 자동차주와 금융주도 오름폭이 컸습니다. 상승세를 이끄는 건 외국 투자자들입니다. 외국인들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 심리, 상법 개정이라든지 배당 과세 인하라든지. 외국인들은 지난해 8월 이후 국내 증시에서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대선 직후인 지난 4일 이후 3거래일 연속 1조 원 안팎씩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주주의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 등 새 정부의 주식시장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로 해석됩니다. 상법 개정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추경을 비롯해 정부가 추진하는 내수 진작책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입니다. 지금 주가가 2017년 정도 수준 살짝 넘어선 수준이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거의 못 올랐기 때문에 거품이라고 말하기에는 힘든 주가 레벨인 것 같습니다. 외부 요인도 겹쳤습니다. 미국 관세의 불확실성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자금이 주요국 증시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온 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외국인 자금이 국내로 몰리면서 원달러 환율은 1,350원대까지 떨어져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계엄 사태로 뒤엉켰던 증시와 환율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다음 주 잡혀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이던 재판의 중지 여부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겁니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던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공판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을 미루면서 다음 일정을 잡지 않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명시된 조항입니다. 다만 소추에 진행 중이던 재판도 포함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헌법학자들 해석은 엇갈렸습니다. 대법원도 담당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통일된 기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판부의 첫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이 대통령 퇴임 이후 5년 뒤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심은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도 같은 결정을 할지에 쏠립니다. 서울고법 2건, 서울중앙지법 1건, 수원지법 2건 등 모두 5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선 당일 예정됐던 공판을 미루면서 다음 일정은 추후 지정하기로 한 상황이라 사실상 재판을 중지한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재판부가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해도 국정 최고 운영자인 대통령의 법정 출석을 담보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 법원장은 재판부 개별 판단이 원칙이긴 하지만 고등법원에서 나온 결론이니 다른 재판부도 존중할 것 같다고 했고, 수도권 한 고법 부장판사는 각 재판장들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다들 비슷하게 처리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른 재판부도 속속 재판 중지를 할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지만 재판 중단 여부 판단은 개별 재판부의 몫이라 모든 재판이 중단될지 속단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이 지극히 당연하다며 환영했습니다. 다만 아직도 검찰이 재판에 넘긴 다른 사건들도 여럿 남아 있어서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검찰이 대법원에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을 요청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미룬 건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반겼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이 이런 헌법 학계의 다수설을 판례로 이번에 확정을 한 거다. 미국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기소 자체를 취소한 것처럼 우리 검찰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기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 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자의적인 해석을 처리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검찰은 항고를 통해서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에 요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사건들은 여러 법원, 각기 다른 재판부가 맡고 있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멈추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엇갈린 판단이 없도록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을 법에 못 받겠다는 겁니다. 불소추 특권과 실제 재판 운용 사이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입니다. 개인의 특혜를 위한 입법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쟁점 법안 중 어디까지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고심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대법관을 4년간 매년 4명씩 30명까지 늘리는 법원 조직법은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법원 개혁인 만큼 처리하자는 기류가 강합니다. 다만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개정은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을 처리하는 만큼 이번엔 미루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의 관련 법안 처리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헌법이 부여한 독립기관이 아니라 정치 권력의 하명기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일본 이시바 총리와도 통화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에 주목하면서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회담을 이어갈지도 주목됩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25분간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데 양 정상이 의견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 모두 한미일 협력의 의미를 강조하며 협력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입장을 내고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日韓を取り巻く戦略環境は厳しさを増しておりまして、日韓関係、日米韓連携、これは極めて重要であるということで認識は一致をしたところであります。 이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한 데 이어 이시바 일본 총리와도 통화하며 주요 우방국과의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건 셈입니다. 다만 양 정상의 통화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 대통령이 국가 간 관계는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로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 통화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용 외교를 주장하며 국익 중심의 외교적 접근을 강조해왔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 국가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한일 정상 모두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만큼
오는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G7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첫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대통령실이 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5명 전원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간부들인데요. 대통령실은 경호처 인적 쇄신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시행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윤성 기자입니다. 겹겹이 세워진 차벽 너머로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들이 몸싸움을 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과 군인 등 200여 명이 인간띠로 벽을 만들어 저항하면서 영장 집행이 불발됐습니다. 당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함께 경호처 2인자인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체포 방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이 본부장은 2차 영장 집행에 앞서서는 실탄 80발을 관저 안으로 옮기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호 구역 내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 역시 관저 경비를 담당하는 간부로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김대경 경호처 지원본부장은 내란 비선으로 지목된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하는 데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 얘가 바로 노상원 씨한테 간 비화폰입니다. 예비역이라고 해서 예자를 썼다는 겁니다.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좀 언급드리기가 조금 제한이 됩니다. 대통령실은 안경호 기획관리실장, 노승용 경호안전교육원장 등도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등의 책임을 물어 전격 대기 발령했습니다. 국민 정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조처 직후 경호처는 입장문을 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점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겠다며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민정수석이 맡고 있던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옮기면서 인사검증이 연거푸 실패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내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원상복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합니다. 김재경 기자, 인사검증 기능을 어떻게 바꾸게 되는 건가요? 네, 내일 오전 10시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 국무회의 일정이 잡혔는데요. 첫 번째 국무회의가 상견례 수준이었다면 내일은 제대로 안건을 상정해 심의합니다.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폐지하는 대통령령 개정안, 또 인사검증 정보 수집 기능을 예전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 공적 라인에 맡기도록 한 대통령령 개정안, 두 개정안이 모두 올라갑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두고 인사검증을 맡겼던 조치들을 모두 원래대로 되돌리는 겁니다. MBC 취재 결과 각 부처에서 파견됐던 법무부 인사검증단 직원들은 이미 6월 4일자로 원대 복귀를 완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 기능까지 맡게 되면서 소통령이란 지적도 받았고요. 또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이 아닌 시행령만을 바꿔 편법적으로 인사검증단을 꾸렸다는 비판도 받았었는데 그 시행령을 이번에 바꾸게 되는 겁니다. 네, 내일 국무회의에서 다른 안건들은 또 어떤 것들이 처리됩니까? 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또 최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모두 올라갔습니다. 국회가 새 특검법을 오늘 정부로 이송했고 처리 시한은 15일인데도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 올려서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겁니다. 국무회의 참석자는 이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국무위원들, 즉 장관들이고 과거엔 특검법을 내내 반대해왔지만 이젠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국무회의는 심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권고할 뿐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새 특검법이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내일 곧바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경호처 본부장 대기 발령 조치 맥락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사실 경호처 본부장 5명은 대선 뒤 멀쩡히 출근해 방을 지켜왔고 오늘도 그대로 출근했다가 대기 발령 사실을 통보받고 바로 퇴근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격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진 건데 개혁의 상징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5명의 조치를 본보기처럼 공개한 겁니다. MBC 취재 결과 비공개 인사 조치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호처 본부장급 대기 발령 조치와 동시에 3급 부장, 4급 과장 등 주요 보직자 20여 명을 동시에 전보 조치한 겁니다. 대통령 경호처 핵심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좌천성 인사라고 못 박으면서 체포방해 등 위법 행위에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사람은 갈아치우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핵심 관계자는 조직 쇄신 차원이라 욕을 먹더라도 과감하게 손볼 것이라면서 새 간부들은 정밀한 검증을 거쳐 임명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선 이후 처음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는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당사자는 대통령이 맞다는 군 간부의 진술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 결과와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거부권 행사했던 특검 출범 앞두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진짜 안 하셨습니까? 2주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계엄군 간부의 진술은 이어졌습니다.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은 계엄 당시 대통령이 문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분명히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함께 차량에 있던 부하도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들었다며 자신이 곽 전 사령관과 통화한 직후 대대장에게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고 전달했다고도 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이 전 여단장이 김형기 특전사 1대대장에게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라고 한 실제 통화 녹음도 재생됐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여단장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했습니다. 군에서 상부는 합참이라면서 상부가 대통령이라는 건 명백히 거짓말이라고 했고 계엄군들에게 지시가 전파됐다는 화상회의는 계엄 처음과 끝 2차례만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 전 여단장이 과거 언론 인터뷰와 수사기관 조사에서 대통령 대신 상부라는 표현을 쓴 이유를 캐물으며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못 들은 것 아니냐고도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여단장은 대통령이라고 들었다면서 군에서는 장관이나 대통령을 상부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그렇게 언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는 자신의 부하들이 처벌을 받을 경우 죽음을 각오하는 심정이었다면서 거짓말할 생각으로 군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경찰도 수사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내란 수사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는데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인데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면서 오는 12일까지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차우형 기자입니다. 버스와 기갑 차량까지 동원돼 저지선을 만들고 경호처 직원들이 경찰과 수사관들을 막아서며 몸싸움을 벌입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경호처가 마치 사병처럼 막아선 건데 경호처 간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누구 지시로 관저진이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체포방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보고 1차 체포 실패한 당일 바로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6개월 만에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오는 12일까지 출석하라고 2차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범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경찰에 출석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공무 집행이 없었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한 바도 없다.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런 사실을 가지고 조사한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경찰은 또 체포방해 외에 계엄 선포 나흘 뒤
여인영 전 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이들이 내란 수사 대상이 되자 증거를 지우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내역도 통째로 삭제된 걸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민간인인 노 씨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직전인 12월 2일 비화폰을 받았다가 계엄 실패 후에 반납했는데 12월 5일 노 씨의 비화폰 사용 내역만 삭제됐습니다.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해 계엄 선포 국무회의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내란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최근 법인카드 사용처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이 위원장의 경찰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또다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주말 이틀 동안 법인카드 사용처로 의심되는 사업장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사장 재임 3년간 업무 추진비와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억 4천여만 원을 사용했는데 주말과 휴일에 최고급 호텔과 고급 식당, 노래방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7월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 위원장이 서울 대치동 자택 반경 5km 이내의 가맹점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내역만 87건, 1,600만 원이 넘습니다. 대전 MBC에 사직서를 낸 날엔 한 제과점에서 44만 원과 53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약 100만 원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소명하라는 요구에 대해 이 위원장은 영업 비밀이라고 맞서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저희가 영업 비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휴가로 의심되는 해외 출국길에 업무 차량을 타고 공항에 가거나 귀국날 당일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에도 이 위원장이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수업을 들었던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행정실과 대전 MBC를 압수수색해 법인차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만 법인카드 사용처 의혹이 불거졌던 대전빵집 성심당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선 제외됐습니다. 세 번째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이 위원장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리박스쿨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리박스쿨 주변 CCTV 영상부터 관리비와 공과금 납부 내역까지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문 차량 명단과 주차장 진입 장면 사진도 찾고 있는데 같은 사무실을 썼던 보수단체 명단도 새로 확보하면서 댓글 조작과 불법 선거운동 혐의의 배후를 추적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강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박스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앞에 집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 4일 경찰의 압수수색 직후 리박스쿨은 급히 짐을 빼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 이틀 뒤 해당 건물 관리실에 리박스쿨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우선 건물 출입구는 물론 주차장과 연결도로 등 외부에 설치된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틀 전인 4월 2일부터 2달치가 넘는 분량으로 대선 기간 댓글 조작팀 운영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에 누가 드나들었는지를 확인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최근 6개월간의 관리비, 공과금 납부 내역과 리박스쿨과 같은 사무실을 쓴 단체 명단도 경찰이 입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리박스쿨은 육사 총구국동지회, 전군 구국동지연합회 등 보수 성향의 예비역 단체들과 같은 사무실을 써왔고 늘봄학교 강사용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 한국늘봄연합회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뭐 어떨 때는 청춘 남녀들이 많이 들어오고 어떨 때는 또 아줌마들이 연령대가 다른 팀들이 이렇게 요일을 달리해서 사무실에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문건이 여러 발견된 걸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한 몸처럼 움직인 이들 단체에 누가 참여했는지 또 누가 주도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리박스쿨 등록 차량과 함께 방문 차량 명단도 요구했는데 탑승자를 유추할 수 있는 차량 사진 촬영본까지 찾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손효숙 대표 소환에 앞서 리박스쿨의 자금 출처를 들여다보기 위한 계좌 추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박스쿨 측은 댓글 작성은 자발적인 정치 참여였다며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수요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리박스쿨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리박스쿨이 다른 단체의 명의로 강사를 파견했다는 서울 지역 초등학교 10곳의 명단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데 교육당국의 현장 조사가 한창입니다. 윤수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며 주로 청소년 대상 자체 강좌 등을 통해 극우 역사관을 전파해온 리박스쿨. 이 단체에게 초등 늘봄학교는 제도권 진입의 교두보였습니다. 새로운 교육을 실시해야만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다라는 생각에 저도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리박스쿨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단체 명의로 올해 초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초등학교 10곳에 강사를 보냈습니다. 해당 학교 명단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서울교대 부설초와 구로남초, 아람초와 청구초에는 두근두근 신나는 실험과학 프로그램이, 영동초와 정심초, 흑석초, 신천초에는 오감으로 느끼는 그림책 프로그램이 공급됐습니다. 우면초와 구로초에는 두 프로그램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그림책 수업을 하셔가지고 다른 특이한 거는 발견 못했습니다. 제가 계속 수업을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피해 사례는 없습니다. 각 학교의 운영계획에 따르면 수업은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일주일에 한 번씩 최대 2시간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심초 관계자는 리박스쿨 측 파견 강사의 강의 여부 등을 묻는 MBC의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학교에 대해선 오늘도 교육청의 현장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11시 반쯤에 들어야지. 11시 20분인가? 교육당국은 파견 강사들의 프로그램 진행 여부는 물론 수업 내용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린 아이들까지 도구로 삼는가. 이거는 진상조사 명명백백하게 해서 엄벌을 해야 되겠죠. 이들 학교에 나간 리박스쿨 측 강사는 모두 11명. 이 중 3명은 손효숙 대표와 극우 성향 인사들이 참여한 교육단체에서 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갈등 표출을 막을 유인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나간 탄핵 관련 찬반 입장 정리부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까지 친윤계와 친한계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패배 이후 첫 주말을 보내고 새로 한 주를 시작하자마자 국민의힘 3선 중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거취 관련 문제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하나의 의견으로 취해진 것이 아니라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4선 이상 고참 의원들도 따로 모여 당 내홍을 수습할 방안을 논의했지만 선수가 높다고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 얘기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난 주말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고 대선 후보 교체 파문에 대해선 당무감사를 벌인 뒤 9월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뽑자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에 대해 의원들이 모여 난상 토론도 벌였지만 갈등과 혼란만 재확인했습니다. 친한계는 김 위원장의 개혁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지만 비대위원장을 직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나마 국민의힘이 내란당에 오명해서 조금이라도 벗을 수 있는 그런 태도다. 친윤계는 김 위원장의 개혁안은 자신들을 겨냥한 거라고 반발하며 즉시 새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과하라. 그러면 그 많은
광화문이나 이제 여러 광장에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과를 해야 되느냐? 김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30일 끝나는데 김 위원장은 개혁을 완수할 때까지 물러나지 않겠다면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 재신임 여부를 묻자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개혁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고 심지어는 제 개인 신상에 대한 비난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품격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용태식 개혁안을 추진할지 아니면 새 지도부를 꾸릴지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새 원내대표를 뽑는데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선출권을 갖고 있어 새 원내대표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 당 내용은 또 다른 국면으로 치닫을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상대 후보 공격을 위해서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등의 이유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닷새 만에 4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한 시민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을 제명해달란 청원을 올렸습니다. 대선 3차 TV토론에서 당시 이준석 후보가 성폭력을 묘사한 표현을 인용한 것은 상대 공격을 위해 저지른 언어 성폭력이자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30일 동안 5만 명이 동의한 청원은 국회가 심사하도록 돼 있는데 이 청원은 닷새 만에 벌써 45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한 달 만에 143만 명 넘게 동의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에 이어 벌써 역대 두 번째 동의수를 기록한 겁니다.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실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렇다고 제명이 바로 이뤄지는 건 아닙니다. 제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해야 하는데 22대 국회는 자신들 스스로를 징계할 윤리특위를 아직 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윤리특위를 꾸려 안건을 본회의에 넘긴다면 그때는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5개 당은 이미 이준석 의원의 징계를 추진해왔습니다. 강경한 목소리도 여전하지만 막상 대선이 끝나자 정권 초기 통합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시급한 현안들보다는 아무래도 후순위라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국민의힘도 어차피 여권이 강하게 추진하지 않을 거라며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국회의원 제명은 1979년 박정희 정권 당시 여권이 독재를 비판하던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의 의원직 제명을 밀어붙인 사례가 유일합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국내 창작 뮤지컬인 어쩌면 해피엔딩이 연극 뮤지컬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미국 토니상에서 작품상 등 모두 6개 부문상을 석권했습니다. 국내에서 창작된 뮤지컬 작품이 토니상을 수상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영화 기생충에 이른 성취 수준의 쾌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나세웅 뉴욕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올해 미국 브로드웨이의 주인공은 한국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브로드웨이 최고 영예인 토니상 시상식에서 당당히 최고 작품상을 차지했습니다. The Tony Award goes to maybe Happy Ending. 이 밖에 나무주연상과 연출상, 극본상과 작사, 작곡상 등 모두 6개 부문상을 휩쓸었습니다. 국내에서 초연한 순수 창작 뮤지컬이 토니상을 수상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래의 서울에서 낡아서 버려진 두 로봇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을 깨달아간다는 내용. 작년 11월 브로드웨이에 처음 진출했을 때만 해도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을 배경으로 한 오리지널 이야기는 아무도 몰랐고 프리뷰 동안 흥행이 잘 안 돼서 저희는 사실 공연이 곧 막을 내려야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다 서서히 입소문을 타더니 지금은 6달째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I loved how much heart it had and how authentic the story was. The acting was wonderful. The scenery, everything was great. 유명 영화 원작에 초호화 캐스팅을 앞세운 경쟁작들을 따돌린 건 작가조차 예상 못한 쾌거입니다. 이야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오랫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애를 썼거든요. 한국과 미국 문화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멀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감이 갈 만한 이야기인가. 이번 수상은 음악과 영화뿐만 아니라 공연 예술 분야에서도
한국 이야기의 힘이 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전해드린 어쩌면 해피엔딩의 배경은 서울이고 대사 중엔 한국어도 등장합니다. 현지에선 팬덤이 생길 정도로 인기라는데 흥행을 넘어 작품성까지 인정받은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문다영 기자입니다. 2060년의 서울, 로봇들이 제주로 여행을 떠납니다. Dig up my suitcase, brush off the layer of dust. Pack up my life here, and then it's Jeju or bust. 남자 로봇 올리버가 애지중지하는 식물의 이름은 화분. 낯선 감정이 혼란스러운 주인공들 뒤로는 한국말 사랑이 새겨집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곳곳에 한국 초연작임을 숨기지 않고 톤이상을 휩쓸었습니다. 한국을 배경으로 한 게 사실은 이분들에게 좋은 쪽으로 이국적인 것 같아요. 굳이 영어로 바꿀 필요성을 못 느꼈고요. 시작은 300석 규모의 대학로 소극장이었습니다. 단 3명의 배우로 버려진 로봇들이 느끼는 감정을 아름다운 멜로디에 얹었습니다. 사랑이란 멈추려 해봐도 비록 그 로봇에 대한 이야기지만 어찌 보면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랑 맞다고 생각을 했어. 독특한 설정이지만 누구나 공감할 만한 사랑 이야기는 미국에서도 통했습니다. 특히 입소문이 흥행으로 이어지고 평단의 주목까지 이끄는 데엔 팬덤이 한몫했습니다. 해피엔딩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열린 결말에 온라인에서 토론하던 관객들이 열성 팬이 돼 홍보에 뛰어든 겁니다. 네, 우리 덕분에 거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게 다회차 관람을 하기 시작하면서 팬덤이 이제 결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멸할 존재들이 하고 있는 사랑과 우정이라는 이 테마가 나의 삶하고 더 결부되는 지점에서 폭발력이 있다. 성공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윌휴 콤비라 불리는 박천휴 작가와 윌 에런슨 작곡가, 영화를 원작으로 한 번지점프를 하다부터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가들을 다룬 일테노레, 어쩌면 해피엔딩까지 풍부한 현악선율의 한국적 정서가 담긴 독창적인 뮤지컬을 만들어 온 이들은 차기작도 미국 극장에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종과 언어의 벽을 넘어 오스카, 에미, 토니까지 한국의 콘텐츠가 전 세계를 사로잡으며 어쩌면, 아니 역시나 해피엔딩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미국 LA에서 불법 이민자 체포와 추방에 반발하는 시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논란 속에 주방위군 투입까지 지시하면서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고, 군과 경찰은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고무탄을 쏘며 진압에 나섰습니다. 먼저 현장 상황을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LA 시내의 연방구치소 앞. 체포된 이민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대를 향해 방패와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접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배치된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입니다. We are unarmed. We are the voice of those that don't have a right to speak right now. 시위대가 격렬히 항의하자 군과 경찰은 최루탄과 고무탄을 발사하며 진압에 나섰습니다. 시위 현장은 조금 전 터뜨린 최루가스 냄새로 가득합니다. 눈을 제대로 뜨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취재진이 있는 근처에서 한 남성은 머리에 고무탄을 맞았습니다. Yeah, keep pressure on it. Don't take it off. Keep the hand on there. I'm okay. I think I'm more worried about what it was than I am this. 경찰이 기자를 정조준해 고무탄을 발포하기도 합니다. 시위는 시간이 갈수록 격렬해졌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곳곳에서 차량을 불태우고 돌을 던지며 저항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화염에 휩싸였고 경찰차도 파손됐습니다. 늦게까지 도로를 점거한 뒤 방어막을 치고 군경과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It's really upsetting and it's really sad to see, but that's why we're out here to protect democracy in California. 시위대 중에선 멕시코 국기 등 남미 국가의 국기를 든 사람들도 눈에 띄었고 이제 12살이 된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And he's taking away kids away from their parents because they're trying to because their parents is giving them a life to live. LA 시장은 군 투입이 시위대를 자극하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What we're seeing in Los Angeles is chaos that is provoked by the administration.
And deploying federalized troops is a dangerous escalation. 시위대 수십 명이 체포된 가운데 LA 경찰은 연방구치소 인근 도로에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그런데 앞서 전해드린 주방위군 투입과 관련해 미국 내부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60년 만에 처음으로 주방위군을 직권으로 동원했고 이제는 해병대 투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어서 워싱턴 김정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종합격투기 관람을 위해 주말에 뉴저지를 찾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LA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방위군을 배치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LA를 이민자들의 침공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위를 진압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방위군 통제권을 가진 주지사의 요청도 없었고 시위가 통제 가능하다는 LA 경찰 당국의 설명도 무시한 병력 배치였습니다. 대통령이 직권으로 방위군을 동원한 건 1965년 엘라베마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 이후 60년 만입니다. He's going to try to go to so that he has a martial law. He even alluded to civil war at one point in talking about this issue.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 군을 활용할 거란 우려가 진작부터 제기됐습니다. 트럼프는 내부의 적, 급진적 좌파가 소요를 벌이면 군대가 나서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습니다. 지난 1기 집권 당시에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폭력으로 숨진 뒤 전국적으로 시위가 번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 동원을 추진했습니다. 당시엔 국방장관의 반대로 뜻을 접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현 국방장관은 LA 인근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까지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고 트럼프는 투입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We're going to see what we need. We'll send whatever we need to make sure there's law and order. 특히 관세 등 정책 성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불법 이민자 색출을 명분으로 트럼프 정부가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에서 강경 진압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최대 정적으로 부상한 민주당 출신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돌렸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필요한 시점에 진보의 아성에 대해 의도된 혼란을 부추긴다는 의심을 받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제 시작일 거란 예상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혈액투석 전문 의료재단이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가 확보한 도매업체 거래 내역엔 뒷돈을 챙겨준 듯한 정황이 담겨 있고 현금 따발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녹취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혈액투석 전문 의료재단입니다. 전국 27곳의 혈액투석실을 두고 신부전증처럼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을 치료해왔는데 의약품을 공급받는 대가로 도매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MBC가 입수한 도매업체의 거래 내역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넉 달간 재단 산하병원 27곳에 공급한 의약품과 금액이 담겨 있습니다. 투석에게 납품 총계, 즉 총 거래 금액은 약 5억 5,800만 원. 그런데 바로 아래 결론이라는 항목으로 1억 60만 원을 따로 적어뒀습니다. 다른 의약품 역시 같은 방식으로 매출액의 4%에서 18% 정도를 별도로 떼어 기재했습니다. 의료재단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은 MBC에 결론이라는 항목이 바로 리베이트로 재단에 들어온 돈이라며 2020년부터 4년 동안에만 17억 원에 달한다고 폭로했습니다. 도매업체 대표가 종이 상자에 현금을 넣어 의료재단을 수차례 방문했다는 취지의 녹취도 확인됐습니다. 맨날 커피숍에서 만나니까 사람들 눈에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그게 양이 뭐 작은 게 아니니까. 가서 그 신사임당으로 하면 되지 않아요? 요즘에 그거 없어요. 5과 신사임당 5만 원권 뭉치를 준비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전직 직원의 공익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의료재단과 도매업체를 압수수색해 리베이트 내역이 담긴 장부와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약 경쟁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유통시장 질서도 왜곡하고 있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 또 국민들의 약값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경찰은 의료재단의 이사장과 총괄이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리베이트를 조건으로 의약품 구매를 지시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의료재단 측은 재단과 관계없는 일로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일주일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충현 씨의 경우처럼 노동자들은 홀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인 1조 작업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혼자 일하고 자신의 안전 책임도 혼자 져야 하는 건데요. 오늘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고 김충현 씨는 사고 당시 혼자 선반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기계를 멈출 수 있는 장치는 있었지만 이미 팔이 끼인 상황에서 정지 버튼을 누르지 못했고 도와줄 동료도 없었습니다. 7년 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홀로 작업하다 숨진 이후 정부는 2인 1조 작업을 약속했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 김충현 씨의 비정규직 동료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계약서상 위험 작업으로 분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자 작업할 때가 많다고 말합니다. 인원이 여유가 있으면 2명, 3명 갈 수 있는데 인력 부족이 시달리다 보니까 한 명씩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지난달 작성된 태안화력발전소의 작업 전 안전회의 일지를 보면 작업자 명단에 김충현 씨 혼자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심지어 작업 책임자란에도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료도 책임자도 없이 혼자 일하고 혼자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안전일지상엔 관리 감독자가 따로 존재하지만 실상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8시간 인터넷 교육만 이수하면 하청업체 노동자 누구든 관리 감독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루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있어요. 교육을 이수하면은 관리 감독자가 되는 거고.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35명 중 적어도 10명은 이런 식으로 관리 책임까지 떠안고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본인이 작업자인 동시에 안전 책임자가 되는 현실. 결국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같은 동료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에 난 거에 대해서 자꾸 숨기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한편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오늘 석탄 보관 창고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쓰러졌는데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발견하고 곧바로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38년 전 오늘은 고 이한열 열사가 민주화 시위 도중 진압경찰에게 피격을 당한 날입니다. 이 피격 사건은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됐죠. 12.3 내란을 극복하고 열린 추모식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조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7년 6월 9일 희뿌연 최루탄 연기 속에 부축을 받고 있는 청년 고 이한열 열사입니다. 이한열 열사가 민주화 시위 도중 쓰러졌던 연세대학교 정문입니다. 이 아래를 보면 그 자리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한열 열사의 죽음은 이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38년 뒤 교정은 이한열 열사의 희생을 기억하는 문구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이 영정 사진을 들고 입장하시겠습니다. 12.3 내란을 지나고 맞이하는 추모식.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뿌리를 내렸다는 역사가 새삼 현실로 다가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우리 앞에 벌어졌을 때 우리는 민주주의가 여전히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목도했습니다. 고통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가 항상 위협을 받을 때 앞으로 나가선 선배님들 그들의 뜻을 조금 더 받들 수 있지 않을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국회로 달려갔던 순간도 서서히 역사가 되어갑니다. 위기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단결된 힘으로 촛불과 응원봉을 밝혀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22살 청년 이한열의 정신이 만들어낸 광장이었습니다. 추모식에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한열 기념사업회 의장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한 축구대표팀이 내일 쿠웨이트와 3차 예선 최종전을 치릅니다.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이 출전은 가능한 상태라고 했지만 본선에 대비해 손흥민의 백업 자원도 테스트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손정훈 기자가 전합니다. 이라크 원정 경기 때 관중석에서 함께 뛰었던 손흥민. 짧은 휴식을 마치고 파주 트레이닝 센터에선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특히 주장으로 후배들을 독려하면서 훈련 분위기를 띄우는 데 주력했습니다. 진짜 나 오늘 할 거 다 했어. 흥민이가 또 지난 최종에서 마지막 경기에 지고 최종 예선을 마무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조언을 해줘서 얼마나 마무리 경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켜줘서. 홍명보 감독은 발부상에서 회복 중인 손흥민의 몸 상태를 마지막까지 체크한 뒤 출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는 출장을 할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출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하고 오늘 경기 끝나고 이제 얘기를 해서 내일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미 월드컵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어린 선수들을 테스트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 대비한 백업이 누화될지도 관심입니다. 이라크전에서 오영규의 쐐기골을 넣은 K리그 득점 선두 전진우와 셀틱 양현준, 22세 대표팀에서 긴급 호출한 배준호가 치열한 경쟁을 준비 중입니다. 최선 다하고 못하면 뭐가 소용이야. 김민재가 빠진 수비 역시 아직 A매치 데뷔전을 치르지 못한 유럽파 이한범과 서울 김주성이 시험대에 오를 걸로 예상됩니다. 내일 쿠웨이트전을 끝으로 월드컵 예선 일정을 마치는 대표팀. 오는 7월 K리거들 위주로 동아시안컵에 나서 본선 경쟁력을 계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K리그 광주FC가 적자 운영으로 인한 재정 건전화 규정 위반으로 결국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해 23억 원 포함 최근 2년간 37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해 재정 건전화 규정을 위반한 광주FC를 오는 10일 상벌위에 회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관련 규정이 도입된 뒤 위반 사례로 상벌위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규정상 상벌위에선 승점 삭감과 1년간 선수 영입 금지는 물론 하부리그 강등 징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연대기업은 미납 사태와 관련해 피파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광주가 또 한 번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가운데 지난달 울산전 이후 심판 실명을 거론하며 경기 운영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낸 이정효 감독도 함께 상벌위에 회부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오픈에서 극적으로 정상에 오른 배드민턴 세계 1위 안세영이 귀국했습니다. 올해 딱 한 번 졌는데 앞으로 지지 않는 선수가 되겠다는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이제 막 여름인데 벌써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낮에 30도를 웃돌았는데요. 강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도로엔 아지랑이가 피어올랐고요. 시민들도 후텁지근한 날씨에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양산으로 더위를 피하곤 했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27도로 오늘보다 다소 낮아지겠는데요. 영남 지방은 33도로 웃도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구미의 기온이 34도, 대구 33도까지 치솟겠고요. 구례도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높은 습도까지 더해지고 있는 만큼 온열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또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서울은 빗방울 정도만 스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은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20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청주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 새벽 제주엔 비가 다시 오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엔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